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헌법이고요. 제 스스로는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걸로 그래서 제가 뭐 딱이 보수라든지 딱이 진보라든지 그런 것으로는 규정이 안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의원이 뭐 보수성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과 제가 옳다고 믿는 방향이 우연히 일치할 뿐, 제가 뭐 특정한 그 정치적인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뭐 진보든 보수든 저한테는 크게 뭐 중요치 않다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학자로서 학문 연구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학자로서 연구하면서 제가 옳다고 믿는 바를 그냥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공유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제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또 학자로서의 또 하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검찰 개혁의 어떤 주요 쟁점에 대해서 뭐좀 예, 세미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9월 4일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그런 검찰개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 검찰개혁 목표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이 검사의 그 사법 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삭제하고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주요 범죄로 축소했고, 이게 1차 검수완박이고요.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하자 2022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그런 뭐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그런 불법까지 저질러 가면서 완전 검수완박법, 이게 2차 검수완박인데, 그렇게 해서 2대 범죄로 이걸 축소하는,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자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경찰들의 일선의 형사들은 너무 좋아하지 않고요. 경찰대 출신의 전관 변호사만 좋아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평가도 제대로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검찰 개혁의 어떤 기본 전제가 뭐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김기표 의원은 절대 진리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절대 진리다 이렇게 내세우고 그것을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yes or no 이 대답만 강요하면서 이 명제에 반대하면은 그래서 공공의 적이고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 이거 자체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이것은 나치 전체주의 시스템 내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 있지 않습니까?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고 모든 권한이 이 의회에 집중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의회 집중제, 이것이야말로 그런 소비에트 연방이라든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든지
중국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어떤 그런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나 혹은 나치 전체주의 체제의 기본 발상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전체주의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요.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를 항상 절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내세우는 게 절대 진리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뭐가 되고 오류가 되죠. 그리고 오류를 주장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 공공의 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깃으로 삼아 가지고 공격하게 하고 그것을 반영 내지는 내란죄로 해서 그건 독일어로 호흐페어라트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로 치면 내란죄입니다. 그래서 나치 체제에 저항했던 그런 많은 양심 있는 학자나 그 젊은이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다 호흡페어라트 그 내란죄로 처단하고 사형시키고 그 재판은 특별재판부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금의 어떤 이러한 대한민국의 흐름은 제가 헌법학자로서 사실 제가 관종동인데 계속 요즘에 그 언론 매체에 너무 그 노출이 돼서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닌데요. 왜 그렇게 나서게 됐느냐. 뭐 제가 먼저 나선 건 아닌데 어 이런 기회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당신이라도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인제 제가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인제 독재 내진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심각한 어떤 그런 위험성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고 이것을 그렇게 되기 전에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가기 전에 지금 이것을 헌법학자로서 '알람을 울려야 한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런 것이 인제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강의도 인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로 독재로 가는 어떤 그러한 메커니즘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도구라고 한다면은요. 사정기관과 법원이에요. 그래서 군대는 기본적인 건데 군대는 이른바 인제 내란죄의 가담자들 이렇게 해서 이미 이제 그 많은 그 군 지휘부 수뇌부들이 지금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죄로 수사 및 공소 제기가 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주는 사인은 뭐냐면은 그중에 이제 진짜로 가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인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더라도 이 내란 프레임을 한번 씌워 버리면은 군인들은 거기에서 참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군대 세력 전체를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갈아 끼워서 일단 군대를 장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정기관을 장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일단 감사원을 장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을 장악을 하려면 이 수사기관들이 고분고분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기관이 그렇게 입맛에 맞게끔 수사하면 자신들의 죄는 덮고 자신들이 제거하고 싶은 정적 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수사하고 그다음에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덮어 씌워 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그렇게 해 봤자 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무죄 판결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법원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 법원을 장악하려면 지금 그 문제되는 것이 대법원장이 제청을 받아서 대법관을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법관 코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코드 인사를 하려면 대법원장이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사퇴하라고 계속 압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위험성이 좀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이 법원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대법관 수를 12명 더 증원해서 이거를 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대법관을 다 증원을 하고 그럼 대법원이 장악이 됩니다. 전원합의체의 다수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10대 지금이 10대 3 내지는 11대 2가 되는데 여기에 12명 전원을 그 친정부 인사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같이 절대 충성할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수가 비키지 않게 되죠. 전원합의체. 이렇게 해서 이 대법원을 일단 장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하위 법관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관 평가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 평가제를 외부의 어떤 인사들이 주도하는 법관 평가제를 해서 근무 평정을 해서 이것을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특혜를 주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는 사람은 승진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들 정권에 거스르는 재판을 하는 사람은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확실하게 줘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자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지기현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법관평가제가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법원 안에서 버티기가 어렵게 되겠지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인제 더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겠죠. 그래서 아예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죄가 날 수도 있다는 이제 이러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그거는 뭐 법무부 장관 1 명, 판사회의 4 명, 대한변협 4 명인데 대한변협이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하는 바에는 대한변협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법부가 공격받고 굴욕받고 상권 분립이 지금 위태롭게 돼 있고 이런데 사법부의 독립이 좀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대한변협에서 성명서 안 내고 하나 안 내고 대한변협회장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고 눈치만 보느냐. 그래서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중립이냐 이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과거에는 역대 변협회장들이 이러한 그 용기를 냈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법파동 1차 사법파동이 이 있었는데 1971 년도에 그 이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냈다는 것을 그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 법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뭐였냐면 그 판사들이 제주도로 인제 이 출장을 가는데 그때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때 뭐 식사비랑 이런 것들을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인제 크게 문제가 안 되던 시절이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판사들이 어떻게 대응했었던가 350 전체 판사들 350 명밖에 안 됐는데 100명 정도의 판사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손들었어요. '이런 기계가 지금 우리 사법부에 있는가?' 그리고 '대한변협은 뭘 하는가?' 그리고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느냐?' 검찰 수뇌부는 다 지금 그 이 애시당초 그 자리에 갈 때부터 "이런 것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아마 그 자리를 그렇게 갔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너무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가, 지금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가 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이 다 고스란히 지게 돼 있고 국가의 경쟁력이 상당히 저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검찰 개혁이라고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검찰 개혁이 그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자의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가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여기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요. 범죄로부터 국민의 이 신체와 재산 이런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이러한 치안이 안 되는 거는요. 이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치안이 무너진 나라는 이건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가 무슨 경제 발전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이게 만약 무너지면은요, 공권력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그때 법사위 공청에서 너무나 어이없었던 게, 그때 김기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 이런 거는 없어도 된다. 어, 검찰이 직접 수사권 해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신속성 효율성은 필요가 없다. 이 신속 효율성 이거는 검찰 개혁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 국가의 범죄에 대한 신속과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이 기능을 무시하느냐. 네, 그럼 뭐 때문에 수사하는 거죠? 수사기관이 왜 있는 거죠, 도대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내 재산 다 뺏어가고, 사기치고 횡령해가지고 내 재산 다 뺏어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다치게 해도, 그래도 처벌받지 않고 그 범인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 왜 필요해요, 도대체?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거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요. 그리고 어떤 이 그다음 목적은 뭐냐면 너무나 신속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왜냐면 이 수사의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수사 절차에 있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권 침해를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애먼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실적만을 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 수사해가지고 온갖 강압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죄를 덮어 씌우게 된다거나, 이게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수사의 공정성, 두 번째 걸 수사의 공정성 이런 걸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 피해자나 혹은 참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불필요한 수사를 하거나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수사를 해서 굉장히 인권 침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과가 되는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인권 침해 정도가 그 자체 강한 거고요. 그리고 일반 보통 국민들은 수사기관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공포거든요. 그런 건데, 그거를 남발한다고 특히 그 강제 수사를 남발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수사를 하든 간에, 그리고 수사 대상자가 누구든 간에 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검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된 거는 뭐냐면 민주당도 공격하고 있고 저도 그 점은 그런 문제는 있어 왔다라고 인정하는 건 뭐냐면 검찰의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인 거예요, 수사에 있어서. 그래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문제된 이유는 이른바 정치 검찰의 문제인데요. 이 정치 검찰의 문제는 그러나 검찰만의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역대 정권마다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음, 그 전 정권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검찰을 내세워 가지고 숙청을 해 왔거든요. 어 그리고 그럴 때 이 검찰이 출세하고 싶은 그런 검사들이 인제 거기에서 수사 성과를 무조건 내면은 거기에서 인제 마음에 들어 가지고 눈에 들어 가지고 이 출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맞아 가지고 정치 검찰이 인제 계속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특검을 3대 특검을 가동을 해 가지고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자체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검 자체가 검찰청 검사를 모델로 해 가지고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히 임명을 해서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절차에서 임명하고 한시적으로만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전 정권의 죽은 권력을 이미 끝난 권력을 수사하는데 어떻게 해서 정부 여당이 이것을 앞장서 가지고 원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특검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보통의 그냥 수사기관들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나 국수본에서 수사했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정치 검찰의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살아있는 권력 의 그 범죄는 철저하게 무마하는 인제 축소하고 무마하는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법 집행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피해이고 이것은 역대 정권마다 검찰이 보여온 행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검찰만을 자꾸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용한 정권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최소화할 것이냐 이것이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런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방향은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은요.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등 이 측면을 굉장히 약화시켰고요. 그리고 수사 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인권 침해 최소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마구마구 날뛰는 거예요.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경찰 권력은 그렇게 믿는지. 그래서 그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 혹은 그 대리를 해본 변호인이나 피해자 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형사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예. 그리고 막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막 계속 일부러 이 소환하고 막 이렇게 하고요. 중복 수사하고 막 성과 내려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런 큰 사건들은 있잖아요. 막 여러 경찰서에서 서로 달라들어 가지고 우리 저번에 내란죄 수사할 때 보면 중복 수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서로 막 소환하는 거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행태를 여러 경찰서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인제 이거를 수사하고 있을 때에는 그냥 검찰이 딱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다 컨트롤해서 그런 중복 수사의 문제가 없었거든요. 물론 검사가 다 직접 수사권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이 문제가 검찰 개혁의 가장 시급한
화두이고 가장 큰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직접 수사권은 좀 축소하는 게 맞고, 검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범죄 수사, 경찰이 잘 할 수 없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어떤 범죄들이 그러냐면 굉장히 지능적이고 법리상 복잡한 것들. 예, 그리고 지역의 그런 이 범죄 조직이나 이 영리성과 이 일성에 의해서 지역의 여러 토착 세력과 결탁하기 쉬운 그런 범죄들. 경찰 조직들이 결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검찰이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들이 어떤 게 있냐면 마약 수사, 예, 그다음에 선거 범죄 수사. 선거 범죄 수사는 경찰이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데 수사 대상이 누구냐면 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상이 그럴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요, 선거법 사범은 굉장히 그 공직선거법이 어렵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법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수법이 굉장히 은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검사들도 이 선거사범은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거사범들에 대해서는 그 검찰에서도 공안 파트에서 따로 수사를 할 정도로 고대 전문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그 마약 범죄라든지 선거사범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법리상 복잡하고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경제사범들, 예,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직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조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범죄들. 이런 것들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수사 지휘권이라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경찰을 그건 컨트롤을 강력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이 이 경찰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수사에서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호사 자격 있다고 가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함께 수사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 실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노하우를 전수받는 거거든요, 선배들한테서. 그래서 일선 검사들도 이런 그 노하우를 가지려면 제가 여러 물어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요, 검사로 임용이 됩니다. 그러면 검사로 임용돼 가지고 1년 동안 직무 연수를 받습니다. 그 직무 연수 결과 각 이제 그 현장에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형사부에. 그렇게 그 형사부에 배치가 돼 가지고 한 4년 내지 5년 정도를 부장 검사와 선배 검사들에 따라다니면서 이거를 지도를 받는다고 해요. 어 그렇게 하면 한 5년 정도 우리의 뭐죠, 시체말로 빡세게 굴리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이 "너는 이제 검사다. 이제 네가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 노하우도 없는 경찰이 지금 경찰이 뭐 전문 인력 양성하겠다고 여러 변호사들을 채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갖고 되는 그 수사 노하우가 아니거든요. 공수처를 보세요. 공수처 검사들이 얼마나 팔푼의 짓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수사 노하우라는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검찰 개혁,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 개혁,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 점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면은요, 일단 수사와 기소가 어떤 분리해야 한다는, 그걸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기관이라서 검찰청을 폐지해야 하고, 그래서 이 검찰청을 수사권을 갖는 중수청과 그다음에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으로 나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컨셉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검찰청을 법률로서 폐지하는 건 위헌이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는 기본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국수위하고, 그러니까 중수청을 설치를 일단 하고, 중수청을 뭐 법무부 산하로 할 거냐, 뭐 행안부 산하로 할 거냐, 이거 하다가 행안부 산하로 가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중수청 설치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국수위에 있습니다. 이 여러 지금 수사기관이 난립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지금 경찰청, 공수처,
국수본 이렇게 난립하고 있죠. 그리고 검찰도 하고 이렇게 난립하고 있고 그게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가 하는 걸 우리 저번 내란죄 수사에서 여실히 봤는데 그런 거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국수위를 설치해 가지고 완전히 수사를 입맛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 국수위는. 이거야말로 독재를 위한 어떤 문을 바로 여는 장치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인제 의심하는 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검찰 개혁, 특히 그 2022년 5 월에 했던 검수완박, 사흘 만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검수완박 그리고 지금의 이런 검찰청 폐지,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검찰의 무력화에 있다. 그리고 검찰의 무력화를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가?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 인권이 침해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점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가 마치 절대 진리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그렇게 절대 진리라면 그렇다면 왜 공수처를 폐지를 안 합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절대 진리라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은요. 지금 그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것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는 기관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공수처는 폐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수사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이 입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대법원장이나 뭐 대법관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죠.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라는 게 절대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거는 예외라고 그게 왜 예외가 왜 예외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상설특검법 아직 있거든요. 예. 이건 왜 안 없습니까? 이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검사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검사라는 것은 검찰청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검찰청 검사를 아예 권한을 한시적으로 임명해 가지고 행사하도록 하는 게 특별검사입니다. 그런데 검찰청 검사가 없어지는데 특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특검이면 수사 자체가 가능합니까? 이거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그리고 특히 상설특검법도 폐지해야 되고요. 내란특검 등 내란특검, 뭐 해병대 특검, 김건희 특검, 이 3대 특검은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더 권한,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직접 수사권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직접 수사해 가지고 표적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통을 받았고 뭐 또 동북투 사건으로 민주당이 곤욕을 치렀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뭐냐면은 기소라고 하는 답을 정해 놓고 무조건 터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수사를 개시했던 그런 그 범죄를 수사를 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뭐라도 기소를 해야 되니까 샅샅이 비 오는 날에 먼지 털듯이 샅샅이 털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도 나오게끔 해 가지고 기소를 하는 이런 행태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란 특검의 권한으로 지금 수사를 개시하게 한 그러한 뭐 예를 들어 이 김건희 여사의 뭐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이라든지 뭐 명품백 사건, 이것 말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은 다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없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인지 사건으로 해갖고 김건희 여사와 상관없는 사건들로 구속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 일부 해야 한다는 거에 제가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비난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청을 심지어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왜 내란 특검인 검사에게는 이런 이건 뭐냐면은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자기들 스스로 자인하는 거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 결국은 정권
유지와 직권 연장에 있다. 자신들의 죄는 철저하게 덮고 정적은 내란 특검같이 이렇게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먼지털이 표적 수사해 가지고 없는 죄도 덮어 씌워 가지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고 나중에 무죄 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중에 무죄 나든 상관없다라고는 태도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얼마 전에 보도 보지 않았나요? 그 어 그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10 년을 시달린 끝에 무죄가 났죠. 그 수사를 한 사람들이 결국은 윤석열 검사 그리고 뭐 한동훈 검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어 뭐 국정농단, 뭐 사법농단 뭐 이런 거의 일환으로 그때 해 가지고 그 불똥이 인제 삼성에 튀어 가지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는 거 뭐 말 준 거 뭐 등등 해 가지고 온갖 그런 걸 다 했었죠. 그래서 그게 대부분이 무죄가 났죠. 그죠? 그리고 특히 사법농단은 다 무죄가 나는 근데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재수없게 표적이 돼 가지고 수사받고 기소받은 사람만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정권에 협조해 가지고 한 거니까. 그리고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태는 보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검찰 개혁의 어떤 동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 방향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활동 기간을 연장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국수본에다가 사건을 넘기게 돼 있는데 국수본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2022 년부터 폐지된 거거든요, 검사가. 검찰청 검사는 지금 사법 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근데 특검은 뭐냐면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특검이 수사 지휘권을 갖습니까? 이것도 모순이고 그다음 또 뭐냐면 활동 기한이 종료됐는데 어떻게 수사 지휘권을 계속 행사합니까? 수사 지휘권은요, 수사권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권이요. 발현되는 형태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 수사 지휘권 형태로 발동할 수가 있고요. 직접 수사할 수가 있고요.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권은 본인 직접 수사하지 않고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데 그걸 지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직접 수사, 자기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거. 요게 직접 수사예요. 그다음에 보완 수사는요. 수사 개시는 사법경찰관리가 했는데 그게 좀 불충분할 때 직접 보완 수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 개시는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법경찰관리가 한 거를 나중에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 수사 요구는 본인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사법경찰관리한테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 보완 수사의 요구권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체 보호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일반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그래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소청으로 분리. 이렇게 끼워 맞춘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다. 공수처의 권한 확대 시도 그리고 내란 특검의 이런 무자비한 행태 그리고 더 확대하고 활동 기간도 확대하는 거. 상설특검법 존치.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수사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 기관들을 폐지하기는커녕 왜 더 확대하는가? 그 목적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언제나 정권에 순응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맞서 갖고 수사한 사법 경찰은 없거든요.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검찰은 정권에 맞서서 수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경찰이 덮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안기부랑 이런 데서 덮으라고 했는데 그 부장검사가 용기를 내 가지고 "이건 덮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수사 지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밝힌 거거든요. 예. 이렇게 직을 걸고
하는 정의로운 검사가 가끔 있습니다. 그 가끔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래요. 직을 걸 수 있는 이유는 직을 걸고 변호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은 직을 걸 수가 없습니다. 직을 걸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을 지위를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뭐냐, "검찰 너희들이 뭔데 잘난 척이나 하고." 이러면서 계속 끌어내려서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대법원장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위를 격하한 다음에 이 검찰을 폐지하기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경찰 동원해 가지고 정적 제거하는 데,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어 없는 데 활용하고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기소를 분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설명드리면, 이 수사 기소가 왜 분리가 되면 안 되냐면은요. 수사를 할 때,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이요. 그 범죄에 를 저지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리고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 수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공소 유지를 잘해서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해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거, 요게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수사할 때부터 어떻냐면 기소했을 때 어떤 점들이 포인트인가 하는 거를 제대로 알아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 법적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수사 노하우에서 아주 복잡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노하우를 전수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의 경찰들도 그걸 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인제 민생 범죄들 있잖아요. 사기, 횡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수의 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를 그 일선 형사들이 사실은 수사할 능력이 안 돼요. 이게 그 제대로 알아야 수사의 방향을 잡고 본인이 기획하고 수사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그걸 수사를 해 왔고 수사 지휘를 받아 갖고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거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 명령을 받아 갖고 했던 것인데, 본인이 그걸 전체를 이 장악해 갖고 수사를 기획하고 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뭉개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고소 고발을 만약에 하잖아요, 피해자가. 그러면 보통 이제 그냥 본인이 가고 고소 고발하면은요, 그냥 "이런 거는 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한대요. "이런 거는 수사거리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낸대요. 어. 그런데 인제 변호사를 위임해 가지고 변호사가 고소 고발장을 갖고 가잖아요. "이것이 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가 더 잘 아니까. 그럼 어떡하냐면 "변호사님, 저기 증거를 좀 모아 와 주세요." 증거를 모아 오면 제가 이건 처리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증거를 모으는 활동 누가 해야 됩니까? 피해자가 증거를 모아서 갖다 줘야 되는 게 이게 나랍니까?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이 기본적인 일이 증거를 모으는 일이에요. 수사가 바로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인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피해자한테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그 피해자 대리인이 증거를 모아 갖고 갖다 주면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인제 어떻게 얼비설기해 갖고 검찰에 인제 송치합니다, 기소 의견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봤을 때는 이거 갖고는 기소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소 유지가 제대로 안 되게 생겨서 어떠냐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내려보내요, 보완 수사 요구를. 근데 보완 수사 요구하고 수사 지휘가 다른 게, 수사 지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걸 안 따르면은 그냥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보완 수사 요구는 이거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떡하냐면 보안 수사 요구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변호사들과 검찰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양쪽 다 얘기 들어봤는데 다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면, 검찰이 그렇게 하면 경찰이 이거를 연락이 안 되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검사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돼 가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 통화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다른 데 뭐 있다. 저 통화 불가능하다." 그럼 리턴콜 해 달라, 리턴콜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자주 쪼으면 그럴 것 같아서 한 달에는 한 번 정도 하는데 전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하면 전화 통화가 담당자가 받더랍니다. 그래서 아유, 너무 인제 이번엔 꼭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 저 그때 보안 수사 요구한 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런 거 하셨어요?" 이러니까 "왜 뭐냐?" 이랬더니 담당자가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 개월, 1년 이렇게 계속 가세월인 겁니다.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이게 왜 이러냐면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막 좋으면은 쪼끔 해 갖고 또 다시 정치하잖아요. 그럼 또 부실하니까 또 보안 수사 요구하면 또 이렇게 계속 핑퐁하면서 시간만 계속 끌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사할 줄 모르겠으니까 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근데 인제 정관을 딱 선임하는 거예요, 가해자 쪽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가해자 쪽에 그 정관 그 경찰관 출신의 그런 변호인이 "이러이러한 거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해 갖고 그런 방향으로 수사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무혐의 종결 처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임직원 교수님이 "이게 뭐 일부의 왜곡된 현실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현실을 왜곡하는 거고요. 아마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주위에. 경찰의 피해자들 사기나 횡령 이런 거 범죄 피해 당해 가지고 저기 경찰에 한번 고소장 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범죄 피해자가 만약에 있잖아요. 유력 정치인이거나 재력이 충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일사천리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 이 법 적용의 형평성이 너무나 깨진다. 그리고 고발인에 대한 이의 신청권이 없어요. 그래서 고발은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유용하냐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있잖아요. 지체 장애인 이런 사람들 혹은 그 아동 학대 피해자들 있잖아요. 특히 왜 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들 있잖아요. 보육원이나 이런 데 어떤 학대받은 피해자들이라든지 고령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시설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를 당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범죄고 이런 거를 설명할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뜻있는 그런 변호사들이 이걸 고발을 해 주는 거예요. 고발을 해 주면 그러면 수사가 거의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관을 가해자 쪽에서 보통 그때 가해자들은 이 힘 있는 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관 써 가지고 이거를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하게 되면은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 신청권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종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 적용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뭐 시쳇말로 어 그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처벌을 안 받고 혹은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혜택을 받고요. 어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은 범죄 인제 사기, 횡령 이런 거 당하잖아요. 거의 그냥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되는 사례다. 근데 소사와 기소가 분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범세계적인 경향인 것처럼 그렇게 민주당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국가는 4 개밖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호주라든지 뭐 아일랜드라든지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4인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소추주의를 택하고 이게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수사해 가지고 국가가 기소하고 공소 유지 활동을 하는 거를 국가소추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국의 로앤 오더 같은 그런 법정 영화 보시면은 좀 이상한 거 아셨을 거예요.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로펌에서 변호사가 오죠. 예.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국가소추주의가 아니고 사인소추주의입니다. 그리고 기소 자체는 경찰이 대행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다 보니까 범죄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문제가 돼 가지고요. 그래 갖고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왕실 공소청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 소추주의를 영국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SFO 우리 중수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수청은 영국 법무부에서 관장합니다. 근데 이 중수청에 처음에는 이게 인제 말하자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그런 그 경제 사범들에 대한 수사 기관인데, 여기가 처음에는 수사권만 있었어요, 사행소추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수사할 때 이 공소 유지에 있어서 어떤 점이 쟁점인가를 법적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이 수사하다 보니까요. 공소 유지 활동할 때 이게 빵꾸가 뻥뻥뻥뻥 나가는 거예요. 계속 무죄 판결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소 유지 활동을 하는 사람도요, 수사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이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증인이 그 법정에 나와 가지고 증언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거랑 완전 정반대로 말을 바꿔요. 도대체 왜 말을 바꿨는지 맥락을 모르겠는 겁니다. 이러면 도대체 이게 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되겠어, 방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문제점 때문에 결국 영국에서는 이 중수청에 기소권까지 같이 줬어요. 그래서 검사도 여기에 있게 됩니다. 이게 범세계적인 트렌드다. 그리고 OECD의 그 부패 방지 위원회의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실무 어 어 그룹인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검수완박법 2022년도 통과됐을 때 부패 방지 그 역량이 매우 떨어질 것이 염려된다, 이렇게 했었고요. 2024년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실사를 했거든요. 검수완박 결과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했답니다. 어 한국이 검수완박 결과 부패 방지 역량이 심대하게 떨어졌다.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하기 직전에 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다 물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한이 어떤 그런 일부 정치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청을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이 이렇게 피해 보는데, 이 문제를 방치하고 검찰 자체를 폐지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요, 이 그 기가 권한 오남용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라고 한다면, 폐지해야 되는 국가기관이 대통령 제일 먼저 폐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하고 국회의원 폐지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 반대하는 국민들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청 폐지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풀고요. 인제 경찰이 아무런 통제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권한 오남용을 하는 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 그리고 이것은 일제 시대 경찰 내지는 3.15 부정선거로는 4.19 혁명 때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던 그 경찰, 그리고 87년에 박종철 군에 대해 이렇게 고문치사했던 그 경찰, 그 경찰로 돌아가는 거다. 어. 이 과장이 아닙니다. 예. 자기들끼리 그런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을, 조직이 지금 뭐 14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2,000명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표를 얻기에도 굉장히 좋았겠죠, 민주당이. 14만 그 경찰의 인력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 갖고 경찰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이른바 검찰 개혁을 했는데, 그럼 그 비대한 경찰은 누가 통제합니까? 그래서 요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국수위의 어떤 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국수위 부분에 있어서요. 어 일단 요거 먼저 요거 잠깐 하고 국수위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법률로 할 수 있는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 89조 16호에 다음 사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검찰총장의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조항은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군정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식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택하지 않고 유럽 대륙식의 이런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면서 이 경찰을 통제하도록 한 이러한 사법 시스템을 택한 거는 이 일제 시대 때 경찰의 어떤 만행을 통제한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검찰총장,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곡학하세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검찰총장만 되어 있고 검찰청은
여기에 이름이 없으니까 "검찰청은 폐지해도 된다. 검찰청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 검찰총장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참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등학생들도 알 만한 얘기 아닙니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검찰청이라는 기관의 수장이잖아요. 검찰청이 없이 검찰총장만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원 없이 감사원장만 있을 수 있나요? 대한변협회장만 있고 대한변협은 없습니까? 예,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거는 재헌헌법 당시부터 있었고 경찰청장도 재헌헌법 당시부터 있었지만 경찰청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검찰총장의 지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검찰총장은 검찰청을 하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안 된다. 이걸 폐지하려면 이고 이 폐지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영기업체 관리자도 그러면 헌법에 규정된 거니까 이것도 헌법기관이냐. 근데 있잖아요. 헌법기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계속 그런 식으로 호도하던데 헌법 상위 기관이다. 헌법 기관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헌법에 근거가 있는 기관이냐는 뜻은 헌법 기관하고 다릅니다. 넓은 의미로는 헌법에 근거가 있는 기관이냐, 헌법 상위 기관이냐, 이거를 헌법 기관과 동일하게 보기도 하는데요. 계속 그렇게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있는 기관, 이게 검찰총, 총장, 검찰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법의 근거가 문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헌법에 있는 문구를 법률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는 거잖아요. 법률에 있는 문구를 그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영기업체 관리자는요.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영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냥 공법인입니다. 예. 그런데 또한 국영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게 국영기업체 관리자예요. 불특정 다수의 국영기업체의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자의 직함도 여기 없습니다. 대표이사 나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특정 다수의 국영기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관리자를 임명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기관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검찰총장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동참모의장 이것도 헌법에 있죠, 근거가. 그래서 합동참모의장을 폐지 못한다. 이름도 법률로 못 바꾼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위헌이라는 그 지적 때문에 합동참모의장 이름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군의 참모총장도 없애거나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여러 군데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 그러면 명칭은 그대로 두고 권한을 바꾸는 건 그럼 검찰청을 그대로 두고 기소권만 다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명칭이 같다 하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검찰청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요. 민주당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청이 수사권도 갖고 있는 기관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위 설치 이게 매우 심각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 혹은 수사기관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은 다른 두 가지는 잘 하는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정치 검찰에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직접 수사권은 아까 말씀드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한정하고요.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에 구속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핑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차라리 수사 지휘권을 그냥 부활시키고 직접 수사권을 다 폐지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사 지휘권만 살리면은요.
그러면은 이것은 유럽 대륙식의 검찰이 됩니다. 그러면 정치 검찰 문제도 많이 해소가 돼요. 본인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수사는 그러면 경찰이 다 하는데 경찰에 대해서 이 수사 기획해 가지고 이렇게 지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 검찰의 문제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 수사권 다 폐지하고 차라리 수사 지휘권만 부여시키든지 아니면 경찰이 노하우가 없는 그런 검찰만의 노하우가 쌓인 그 아까 말씀드린 몇 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개시 못하게 하고 경찰이 수사하되 소환 수사 요구에 대해서 구속력을 인정하든지 어 그리고 공소시효 임박할 때는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수위가 왜 심각하냐면은요. 국수위가 명분은 이렇습니다. 수사기관이 난립하니까 즉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행안부에 이제 신설하게 되면 중수청이 굉장히 비대하게 되죠. 그럼 행안부가 굉장히 비대하게 되고 그럼 행안부 안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경찰청이 있고요. 국수본이 있고요. 그리고 중수청이 또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독립기관으로 지금 공수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들 간에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얽히고 설켜 갖고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누군가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걸 계기로 그냥 조율만 하면 되는데 이 기관이 왜 문제냐면은요. 여기 보면 일단 국수위의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위원장 1 명, 상임위원 3명 포함해서 11 명으로 구성하게 있는데 국회 4 명, 대통령 4명 추천위원회 3 명입니다. 근데 이 추천위원회는 당연직들이에요. 여기 뭐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데 공소청장이라든지 뭐 중수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대통령 의중대로 추천할 것입니다. 이 3 명, 추천위 3 명. 그다음 대통령 지명 4 명, 그럼 7 명은 대통령 의중대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회 선출 4 명에서 아마 지금 의석 구도대로 한다면 2대 2로 해 갖고 제1 교섭단체 목 2 명, 그 밖에 목 2명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2명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나머지 2명 중에 그 교섭단체 목, 비교섭단체 목 이렇게 하면은 국힘 1 명, 그다음에 나머지 비교섭단체 목 1 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비교섭단체 몫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어 조국 혁신당 몫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여권에서 11명 중에 10 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거든요. 그럼 항상 언제나 어떻습니까?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혹은 지금처럼 뭐 민주당 수뇌부와 대통령 간에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요. 그럼 항상 누구의 의중대로 결론이 나겠나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국수위가 갖고 있는 권한을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막대한 영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요. 그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요.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이나 경찰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고 감찰 요구를 할 수 있고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의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만약에 자기들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수사관들에서 거기 손 떼라고 했는데 손 안 떼거든. 징계 요구하는 거야. 그다음에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사건 지원해 가지고 수사하라고 하는데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징계 요구.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 청문회도 할 수 있고 방문 점검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수사기관이 청문회를 합니까? 예? 어떤 기관들을 조율하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지금? 청문회 방문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도 합니다. 그래서 기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모든 수사 상황에 대해서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거를 자기들 입맛대로 다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공식적인 장치고 이거야말로 독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다 국수위. 그래서 제가 공청회에서 발표할 때도 이 국수위야말로 이게 독재를 향한 문을 여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인제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법관 증언, 법관 평가제 이거하고 결합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법관 증언은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어 도구고요. 법관 평가제는 하급심 법관들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요거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제 법원은요 인제 볼 필요가 없어요. 권력의 신여로 철저하게 종속됩니다. 유신 시절의 법관처럼 돼요. 그게 왜 유신 시절의 법관처럼 되냐면 유신 시절에 그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했거든요. 그리고 사법파동으로 인해서 그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위지 위원이라는 것에 찬성했던 대법관들을 전부 다 연임해서 탈락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인을 줘 가지고 대법관 그 누구도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 독재 시절에 민청항영 사건 같은 그런 사법살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게 생겼습니다, 우리 법원이. 예. 그래서 이게 수사권 장악은 아까 말씀드린 검찰청 폐지와 국수위 설치, 그리고 법원 장악은 대법관 증언 및 법관 평가제,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노골적으로 그 입법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잖아요.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니까 원하는 결론 내기 위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임의로 재판부에서 뺏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구성하겠다. 그거는 헌법 제 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는 규정도 위반되고요. 헌법 104조 3항에 보면은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도 위반돼요. 그리고 선진국들에서 어느 민주국가에서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걸 합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본질은요, 나치 독일에서 자기 체제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내란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롤란드 프라이슬러라고 아주 악명 높은 그런 그 나치 판사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사형 판결 내렸거든요. 그 사람을 그 항상 그 전담하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사형 판결 여러분들이 제가 80년대 학번은 아닌데요. 제가 93 학번인데 제가 우연한 기회로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책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책을 읽고 너무나 감명받아 가지고 평생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그 책에서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그 책을 인제 꼭 읽어 보라고 소개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책이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의 필독서였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는 운동권 학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시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그 백장미단 사건 모르시나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안 읽으셨나요? 그리고 그때 그 백장미단 사건 에서 한스 숄, 조피 숄 같은 정말 24살, 21 살짜리 젊은이들이 그 체제에 저항하는 전단지 만들어서 뿌렸다는 이유로 롤란드 프라이슬러 같은 악마 판사한테 그 사형 판결 받고 단두대에서 죽었어요. 예. 그 사건을 기억 못 하나요? 그리고 그런데 본인들이 하려는 짓이 바로 그 짓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형 38,000 명이 사형 받았다는 그거 집행됐다는데 그 제명도 다 내란죄였습니다. 어떻게 본인들이 하려는 짓은 무엇인지 모르나. 저는 정말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장시간 제가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